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 호랑이의 기운으로 경주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요즘같이 민감한 주식 시장에 가장 필요한 현명한 투자 조언을 해드립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이게 실질적인 새해죠. 네. 그러니까 지난 구정이라기보다는 2021년 1월 정말 어려웠는데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해니까 이번 새해부터는 정말 좋은 시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 섞어서 오늘 좀 좋은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 상큼하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차 소장님이 좀 기셨습니다. 짧게 해야죠. 네, 짧고 간결하게. 시장 좋은데 한번 기억해도 돼요. 네, 그동안 빠진 게 얼마인데요. 그래서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네.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어렵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고맙다 최고 민수로 많은 인기몰이 중인 분입니다. 박민수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렵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식의 가장 기본은 좋은 기업을 찾는 데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서두에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예요. 이게 네.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먹이를 물면 네.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어가 네. 먹이를 물었으면 끝까지, 우리가 칼을 뺐으면 어. 무라도 베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좋은 종목을 골라서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서 단돈 1원이라도 남기자. 그래서 예. 요즘처럼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예.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는데요. 그런 심리를 좀 붙잡고 끝까지 한번 예. 밀어붙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더 진가를 발휘하는 박민수 작가입니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이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미 증시 보약되나 쓰디쓴 하락장의 반등 기대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한국 증시도 반등 기대감이 쑥쑥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가 연이에 쉬고 있을 때 미국 증시가 올라갔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방송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주시장이 목요일 날 밤엔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금요일 날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연휴 지나면서 미국 시장이 올라오면서 오늘 국내 시장이 올라왔는데 그때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이익에 집중하자. 지금은 어떤 외부적인 변수는 어차피 흘러가는 거니까 기업의 이익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라는 부분들은 좀 적응했다. 지금 뭐 그런 평가죠. 그리고 연준이 조금 살짝 좀 뭐 센 말들은 조금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준이 50bp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은 좀 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분위기를 잡아준 상태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고 저는 오늘 국내 증시의 상승에 좀 플러스를 주고 싶은 그거가 네. 뭐냐면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우리가 올라갈 네. 것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었죠. 근데 개장 직전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나타났죠. 메타가 예. 주가가 한 20% 급락하면서 맞아요. 예, 예. 이거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거 아니냐. 네. 뭐 이거 정말 이제 그동안 기다렸다 장이 열리는 건데 메타가 분위기 망치는 거 네. 아닌가 싶었는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네. 시장을 끌어당겼다라는 것을 봐서는 역시 시장에서는 지금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강한 장이 있고 네. 약한 장이 있는데 지금 오늘 장은 강한 장의 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는 실적이 안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는데 하필이면 그래도 그게 이제 네. 우리나라 기술주들의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 정도 역할을 할 수 네. 있었는데 오늘 네이버 카카오 전혀 흔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뭐 성장주 지금 뭐 계속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어떻게 보면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그건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은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연속 올라간 거잖아요. 우리 주식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메타 얘기를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눈높이가 높았을 뿐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눈높이가 네. 높았다. 보통 메타 같은 경우 이런 플랫폼 업체의 실적을 볼 때 네. 저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데일리 유저,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해서 DAU라고 씁니다. 네. 거기다가 또 monthly, 그러니까 월간
사용자 수를 보게 되면 MAU 음.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페이스북은 아직까지 페이스북 쓰면서 인스타그램 있죠. 예. 이 두 가지가 주축이 돼서 움직이는데 지금 메타라고 하는 이 회사가 거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신세계 네. 이쪽으로 가기 위한 지금 과도기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누가 요즘 페이스북 메신저 씁니까? 이거 안 씁니다. 특히 아직 예, 좀 바꾸시고요. 트렌드에 맞게. 아, 예, 네. 예. MZ 세대는 이쪽 안 쓰죠. 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나마 인스타그램이 받쳐주고 예.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서 약간 이제 미스하다 보니까 예. 이런 메타 같은 이제 플랫폼 업체들의 실적들이 네. 약간 흔들렸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존에도 보게 되면은 코로나19와 함께 좀 선방했던 회사들 대표적으로 페이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실적 조금만 흔들리는 징후가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처럼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실적입니다. 예. 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눈높이를 맞춰줄 것이냐 아니 못 맞춰줄 것이냐 예. 이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크게 흔들린다고 봐요. 미국 시장은 확실히 실적에 반영이 즉각 되더라고요. 네. 박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페이팔이나 메타의 실적은 좀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알파벳이나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실적은 상당히 기대치 이상으로 네. 잘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줬던 것 같고요. 특히 알파벳의 그 기업 분할 요소가 단기간에는 또 호재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인 그런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2월 달에 FOMC의 그 회의록이 예.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3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앞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 또 4일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피로감들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우리가 잘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은 연휴에 계속 올랐고 우리 증시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배터리 관련주 공매도 폭탄이 쏟아졌다 이런 소식인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들이 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변동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을 때는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의 락이 걸리지 않은 물량들이 네. 이제 쏟아진 것들이 시장에 부담감이 됐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수에 편입이 되니까 무조건 편입시켜야 네.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연기금이 또 많이 샀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상장되기 이전에 조금 저는 의외의 모습이 보였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대감을 높여서 한 100조 정도 시총을 나타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의외에 저는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면 우리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너무 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온 면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동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시총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결국 가겠거니 하는데 우리 증시 체력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 LG 화학 밑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다라는 네. 것이 부담스러웠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시각마다 다릅니다만 저와 같은 시각을 보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공매도. 공매도. 공매도를 이제 네. 때려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좀 고평가됐다라는 네. 부분들도 있었고 또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재료 가격의 급등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익단에 있어서의 조금 조정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이게 꼭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 상황은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일정의 저는 그 공매도라는 것들이 조정 효과를 본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조정 역할은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난달 말에 LG엔솔 얘기 계속했는데 그 여파가 2월에도 오네요. 그런데 또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자꾸 소장님을 걸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 다음부터 질문 좀 바꿔주십시오. 이쪽이 질문하고 이쪽을 해야 이게 되지. 네, 예. 제가 이쪽에 앉겠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을 네. 보면 외국인도 샀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샀습니다. 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네. 일단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업에 대해서 보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지금까지 미국의 공장 한 4개 지었고 앞으로 한 2개 더 지을 거다. 네. 성장세 강하다. 뭐 그래서 앞으로 커가는 북미 시장의 전기차를 우리가 끌고 가겠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수급 논리죠. MSCI 수급 논리. 예. 그렇죠. 거기다가 3월 14일인가요? 가게 되면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지나고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것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지금 입장 쪽에서는 일단 급해서 패시브 자금 맞출 건 사는 현상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LG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편입시켜야 됩니다. 특히 그날 3월 14일에 같이 편입돼야 될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는 계속 그동안 갖고 있었던 쪽에서 나머지를 계속 줄이고 LG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미리 안 공매도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죠. LG화학부터 뭐 오늘 보니까 LNF 네. 뭐 이런 종목들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네. 그냥 공매도 같이 1, 2위부터 5위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되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 수급 논리와 함께 시장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 트레이딩에도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만 네. 이게 연기금이 꾸준히 사는 효과가 나와야 이게 같이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연기금이 어느 순간 딱 멈췄다. 그러면 거기가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서 뭐 가격이 얼마 간다 보다 수급 논리로만 적용하시되 네.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논리 때문에 올라가고 나머지가 다 소외된 종목들이죠. 대표적으로 그동안 많이 부각받았던 2차 전지 소재 쪽. 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 BM은 또 얘기하자니까 그건 좀 찝찝하고 울컥하죠. 다른 에코프로 네. 같죠. 예, 뭐 네. 이 에코프로 관련된 양극재 쪽의 LNF나 네. 이런 종목들부터 또 지금 올해는 아마 지금 NCM 계열 같은 경우는 네.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음. 쉽게 얘기하면은 음극재 쪽에 효율을 많이 높이겠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첨가제를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대주전자재료, 나노신 소재, CNT 도전제가 또 같이 코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쪽이나 첨보 같은 회사 이게 만약에 밀리게 되면 차라리 그런 쪽에선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주는 계속 눈여겨볼 만한 네. 그런 섹터고요. 네. 지금 한 번 좀 첨언하면,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 이제 우리가 길게 봐야 되지만 LG 엔솔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번에 차제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는 한번 우리가 따로 시간을 네. 내서 얘기해도 될 정도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수급 논리가 굉장히 무서운 게 지금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지난주엔 외국인이 팔았고 외국인들이 사니까 다시 사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외국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팔았던 외국인들은 공모를 받았던 외국인들이 그 락을 걸어놓지 않은 네.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던 물량 약 900만 주 중에 일부가 출회된 거고요. 이번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네. 김민수 대표가 얘기했듯이 MSCI 지수라든지 이런 쪽들을 맞추기 위한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팔았던 외국인이 다시 사니까 얘네들이 안 파는 거 아니야? 이건 네.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국인 물량은 쏟아질 수도 있고 네. 한편으로서 들어오는 수급은 그 대신 정해진 수급이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끝나고 나면 이건 멈추는 물량이다. 네. 그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미국에서 훈훈한 훈풍이 불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동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지속될 것이냐의 문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그 긴축에 대해서 미국이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완화된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최근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상승이 지속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여러 가지 지수 발표, 뭐 소비자 관련 지수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증시의 변동성을 또 좀 가져올 이슈들이 아닌가.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을 좀 종합해 보면 우리가 12개월 선행 PER이 한 네. 10배 정도인 한 2,800선, 우리나라 주가 지수로 한 2,800선 정도에서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변동성 장세에서 좀 수익을 거두면 약간 현금을 좀 가지는 그런 전략들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2,800선 정도까지 다시 갔다가 꺾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지금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뭐 지정학적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지금 90달러 선을 육박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저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 선까지 더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이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결국 미국의 정책적인 긴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환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돌발 악재들이 지금 상당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좀 현금을 보유하면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며칠 올랐지만 축배를 터트리기엔 좀 이르지 않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말씀에서 200, 800선 정도, 2,800선 정도에서 꺾인다면 이게 또 이제 무서운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까지 후퇴하겠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그 돌발 변수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월 달에 FOMC 회의록 그 결과가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0.5포인트 인상을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매파적인 성격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 사이에 또 유가가 지정학적 이슈들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면 조금 시장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변수들을 좀 바라보면서 좀 주가가 상승할수록 현금을 조금씩 수익을 일부 실현하는 그런 투자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지금 있겠습니다. 현금 보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 흐름을 봤을 때 괄목할 만한 섹터나 종목 한번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섹터 관련된 쪽은 지금 같은 때 네. 이렇게 변동성 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유명한 섹터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앞서 저자님이시죠? 네. 예, 타이거 타샤, 예, 센타샤. 센타샤, 예, 센타샤님께서 물문 놓지 않는다. 예,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셨던 요지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 예.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금리 정상화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뭐 에너지 가격이나 유가나 모든 게 다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는 하는데 결과는 돈을 풀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이제 물가에 대한 압박이 컸던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제어를 하겠다는 쪽인데 네.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물류 비용이나 네. 또 지금 제대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나오는 아직까지도 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가동이 공장이 절되고 여전히 오미크론의 여파 때문에 이번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고용자 수가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미국 정부는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여파가 좀 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상황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경제도 정상화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그러면은 지금 이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오미크론이죠. 네. 이게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벌써 영국이나 덴마크, 유럽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도 벗어라. 이제 그냥 방역 관련된 지침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지금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급증했다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네. 이게 약간 감기화되는 과정으로 독감화되는 과정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네. 이게 엔데믹이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겠죠. 물론 여기 단서가 코로나19 변이가 추가로 없다면 이런 상황들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발목이 잡혔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인플레이션 관련된 압박을 받았던 분들도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가장 코로나19 전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흐름들 중에 하나가 경기가 사느냐 마느냐 이쪽이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경기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뭐가 갈까요? 경기 회복 기대주. 그렇죠. 경기 민감주. 예. 이쪽이 움직일 바탕이 서서히 되는데 예.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게 이 경기 회복을 이어갈 만한 지금 오미크론을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위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이한 거는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다 급등했죠. 네. 그러면 반대로 코로나 관련된 피해를 보는 종목들은 하락했어야 됩니다. 같이 올랐죠. 같이 오늘 갔죠. 항공주, 여행주 이런 종목들 같이 올랐죠.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게 되면 서서히 시장에서는 위드 코로나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하락장에서 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우리나라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거다. 네. 반등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때 탈출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시장에서 바닥을 잡았다라든지 아니면 반등이 뭐 지속될 것이다든지 이런 거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좀 늦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탈출하는 것은 언제든지 늦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보험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탈출한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탈출한 이후에 우리가 대체되는 종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체되는 종목들을 찾기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치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저는 조금 지금은 정중동 형태를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 반등이 V자 반등은 아닐 거다라는 것에 한 표를 두고 싶고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바닥 다지기에 다시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바닥을 다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밑에까지 빠질 것이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들이 2, 3월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분기점은 결국 그 3월 달 FOMC 정도까지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쉽게 움직일 수는 없다. 무조건 현금을 나타낸다는 것도 별 의미 없을 수 없고 그 대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종목 중에 올해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종목이라면 그거는 조금 교체에 대한 의미를 좀 가셔야 되고 올해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4분기 실적 좋았고 올해 전망치가 좋다라는 것은 이거는 물려 있어도 진짜 존버죠. 물려 있어도 존버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너무 성장주 중에 그냥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주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한 고민을 지금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번 것 같아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심각한 고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설 연휴 내내 미국 주식이 계속 올랐고 오늘 우리 증시도 올랐고 그렇다고 낙관은 아직 이르다 이런 얘기신데 그렇다면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얘기 나누죠. 오늘 박 작가님이 그래서 나오신 거고 246 전법으로 유명세를 타셨어요. 246 전법이 뭡니까? 246 전법. 일단 246 전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433 전법을 433도 있습니까? 네. 축구 감독이 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썼는데요. 우리가 현금의 보유 비중. 그러니까 축구 감독은 포지션을 정하잖아요. 최종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그래서 각각의 비중을 저는 433. 그러니까 수비수가 현금입니다. 현금의 비중을 일정 부분 보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드필더진은 롱텀하게 가져갈 섹터, 성장주나 배당주. 그리고 최종 공격수는 지금 화끈한 종목들, 지금 당장 한 2, 3개월 안에 수익을 낼 종목들. 그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는 현금을 한 40% 정도 가져가고 이 성장주나 배당주를 한 30%, 그다음에 지금 화끈한 것들을 한 30% 정도 가져가되 본인의 이제 투자 성향이 좀 보수적이다. 그러면 현금의 비중을 좀 높이는 거고요. 아니면 공격적이다. 그러면 성장주나 아니면 최종 공격수인 지금 화끈한 종목들을 좀 높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433 전법을 하면서 일단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20%, 40%, 60% 최초 매수한 가격 대비 하락할 때 손절매 하지 말고 추가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10,000원에 옷을 샀는데 이게 5,000원이 되면 두 벌을 살 수 있잖아요. 더 싸게 사니까 그런 개념으로 끝까지 좀 물고 늘어져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246 전법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수비수 없이 전부 공격에 가담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수비가 탄탄하게 있으면 뒷백이 든든하면 가능한 전법이 433 전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나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현금 대신에 배당주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전략들도 괜찮거든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 장세에서 강하게 버티고 또 수익이 일정 부분 났다라면 그걸 팔아서 낙폭이 과대한 대형주라든지 뭐 예를 들면 오늘 설명한 2차 전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추가 대기 자금이 되기 때문에 항상 플랜 B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사버리니까 시장이 내렸을 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면서 저는 그 넘버 3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51%만 믿어라. 그 한석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나의 판단이 100% 맞을 것 같지만 49%는 틀리더라. 네. 그래서 틀릴 걸 감안을 해서 항상 네. 플랜 B를 만들어 둬라라는 말씀에서 이사육전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사육전법을 아까 왜 먼저 얘기했냐면요. 이사육에서 60%가 빠지면 인생을 걸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 한번 좀 풀어줘 보세요.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하는 네. 얘기인데요. 삼성전자를 사고 네. 10% 빠질 때마다 9번 사봐라. 네. 그러면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제가 보기에는 한 그 90% 정도 빠질 때까지 계속 추가 매수를 한다면 네. 내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이너스 60%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처음에 매수할 때 네. 왜 사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51%를 믿는 이유가 있고 그 믿는 이유가 있었는데 60%가 빠졌다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ETF가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 60%일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 작가님은 실제로 60%까지 하락했는데 수익이 난 종목이 있습니까? 저도 한 마이너스 70%까지 난 종목이 있었는데요. 결국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그랬어요? 마이너스 70% 정도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35%가 되고 또 최초 제가 세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이게 원치 않게 급락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이 마이너스 70이면 공포인데. 그래서 자, 두 분 전문가도 계신데 한번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니 그 70%라는 게 네. 우리가 지금 뭐 박 작가님 생각이지만 그게 그거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안전마진이 발생하는데 벤저민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신 분이 벤저민 그레이엄이에요. 네. 벤저민 그레이엄이 안전마진을 도입했는데 네. 벤저민 그레이엄이 주창한 안전마진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요? 70%요. 그게 70%요? 그게 70%예요.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도 안전 마진이 70% 정도 됐을 때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 가치보다 70% 할인. 그러니까 결국 공포죠. 그 70% 정도가 이제 대공황 때 같은 공포죠. 경우 그 네. 공포죠. 네. 뭐 지금 같은 공포가 아니라 완전히 네. 뭐 정말 다 박살나는 건데 이제 전제적 조건이 있죠. 네. 우량한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제 도입한 것들이 기업의 자산 가치 네. PBR이라는 개념도 도입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뭐 좋은 주식이 밀린다. 그러면 시장이 비이성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물량을 늘려간다라는 것은 저는 좋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것은 무조건이 아니라 네. 기업이 별로 진짜 안 좋아서 밀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하락장에서는 이사육전법이 상당히 저는 유용하다라고 보는데 네. 그럼 대세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욱 해야 되는 근데 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가 주식 격언 중에 현금 비중을 항상 가져가라는 네. 격언도 대세 상승장에서는 현금 비중 갖고 있으면 좀 억울하죠. 그죠, 아깝죠. 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 이게 대세 상승장이었다라는 게 판명이 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저는 원칙, 그러니까 박 작가님을 저는 이제 약간 달리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욕심을 내고 몰빵 투자를 하고 지금 이 종목이 옳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들어가서 할 것이다라는 건데 항상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다라는 거와 위기는 갖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저는 박민수 작가님 얘기에 굉장히 귀담아 들었던 게 433 네. 분산 투자해라. 네. 그 다음에 분할 매수해라. 네. 이런 거 개념은 강세장에서 통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강세장에서 이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욕심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결국 몰빵을 질렀으면 더 수익이 났을 텐데 왜 20%밖에 안 사느냐? 근데 거기에 만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비수는 있어야 된다. 이거 항상. 동의하시는 거고. 예. 이사육전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랑은 전혀 안 맞는 전법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어떤 면에서요? 예. 아니 마이너스 70%까지 갈 때까지 네. 그냥 둡니까? 그게 전 이해가 첫 번째 안 되고요. 네. 작가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예. 트레이딩하는 관점 쪽에서는 네. 20%까지 갈 정도로 두지도 않고요. 네. 벌써 징후가 나오죠.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네. 징후가 나오게 되면 차라리 그냥 끊고 더 하락한 다음에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식의 매매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현금하고 비율 얼마로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솔직히 주식 비중 50% 현금 50% 하는 것도 엄청 네. 힘든 일입니다. 네. 거의 주식 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은행에 돈 두고 있지 주식은 100%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구분을 은행에 있는 돈이 추가로 늘까 말까를 또 생각을 하는 거지
계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 또 많은 분들이 또 다르지 네.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첨언을 잠깐 좀 예. 죄송합니다. 첨언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 제가 잘 아는 김민수 대표는 트레이딩에 능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어떤 뭐 그러니까 오래 간다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되죠. 왜냐하면 트레이딩은 잘라내고 네. 이렇게 기회를 노리는 거고 제가 이제 투자 방식이 다른 투자 방식이 다르니까 이게 하나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투자관이 다른 거죠. 황민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투자를 좀 길게 끌고 가면서 호흡을 네. 하는 스타일이고 그 두 민수인데 김민수 대표님은 이렇게 호흡이 좀 짧으신 분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네. 이게 지금 뭐 어떤 맞고 틀리기보다도 나름대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한번 여쭐게요. 지금도 분할 매수의 기회입니까?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영화 우리 극한 직업에서 보면 예. 진선규 그 영화를 배우가 많이 보시네요. 한 종목 아니 한 놈만 패라라는 어, 말이 어,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예. 여러 생각들이 많을 텐데요. 예. 저는 손실난 종목에 일단 집중을 해라. 아. 내가 이 종목을 살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실적 개선에 비해서 주가가 안 올랐다거나 아니면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든가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전체 시장이 다 내렸잖아요. 네. 내 것만 내린 게 아니라 시장이 전체가 다 내린 건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못 만난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손실난 종목에 집중을 해서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게 상당히 심플한 투자입니다. 예.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서 그게 또 망가지면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공포감들이 예. 밀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는 오히려 내가 샀던 그런 종목들, 특히 아까 그 차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플랜 B들이 여러 개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좀 열어놓고 투자하는 게 오히려 심리적으로도 괜찮고 길게 보면 그게 수익 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1년에 한 10일 정도만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의 목표는 한 10년 후 정도를 바라보면서 네.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이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 구간이 기회비용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언젠가는 시장이 좋아질 거고 나의 종목들이 저점에 샀기 때문에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좀 조바심도 덜할 거고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샘솟지 않을까. 근데 그런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내 자산이 많이 축났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반등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들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약간의 반등이라고 생각한다면 털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사면 일단 저는 손실 구간에서는 안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매를 하지 않는 투자 전략. 한 번 물면 먹이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익 구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어느 정도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일부 현금화를 할 수 있지만 손실이라면 좀 버티는 그런 투자 전략을 계속합니다. 익절이라면 그러면 그렇죠. 요 정도 장세에서 익절이라면 의미는 있겠지만 손절이라면 그거는 나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 일단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네. 매수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립니다. 네. 불안감도 2배로 커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고 저는 똔똔이 되면 추가 매수한 금액은 팝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네.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심리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가 매수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바로 익절하고 네. 나머지를 원래 원금이죠. 네, 네. 그거를 낮아진 원금을 가지고 조금 더 가져가는 네. 그런 투자 전략들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플랜 B의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플랜 B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플랜 B는 평소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 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네. 긴 호흡으로, 그다음에 그 뭐 현금도 일정 가져가는 부분들. 근데 우리가 2020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돈 생기는 대로 사면 다 수익이 났죠. 다 수익이 올랐어요. 났으니까 정말 제가 흔한 말로 개나 소나 말이나 네. 닭이나 다 올랐어요. 네. 그런 상태인데 지금 2021년에는 그래도 좀 희망 고문을 좀 했어요. 네. 근데 2022년에 하고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플랜 B를 마련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솔직히 뭐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건 버티면 돼요. 존버하시면 되지만 종목에 확신 없이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은 하면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가시는 분들이 있죠. 네. 우리가 항상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야 주위에서 듣고 샀는데 떨어지면 그다음에 하는 행태가 뭐죠? 그제서야 이제 기업 분석이라는 걸 좀 해보고 종목 토론방이라는 걸 들어가 보고 주위에 물어보죠. 안 망하는 거지? 그럼 나 자식한테 물려줄래? 근데 이거는 최악이다 저는. 그거는 최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 뭐 오래 있다 보면 이런 장이 특이한 장은 아니에요. 항상 있어 왔던 늘 장이고 되풀이돼 왔다. 늘 되풀이돼 왔던 네. 장이고 여기서도 나중에 긴 호흡을 보면 긴 시계를 보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노이즈일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은 뭐라고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박민수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을 이제 다른 분의 또 비유를 들면 랄프 렌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랄프 렌저라는 분이 중소형주 투자의 대가예요. 중소형주 투자의 대가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였는데 펀드 매니저였다가 이제 나와서 자신만의 어떤 자산운용사를 차렸어요. 네. 근데 그때 자산운용사를 차렸던 시기가 언제냐면 미국에서 니프티 50, 그러니까 대형주만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박살이 났죠. 펀드를 만들어 놨는데 네.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네. 6년 동안 자신의 모든 재산, 자신의 모든 명성을 다 쏟아 부었는데 6년이면 긴데. 근데 결국 그 랄프 렌저의 그 수익률이 네. 그 지수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면 네. 정말 몸에 사리가 나올 정도로 버텨보는 거. 지금 이제 이거 1년 정말 버티셨잖아요.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쉬운 뭐 누구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가 생각하는 플랜 B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플랜 B는 일단 한국 증시의 매운맛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다들 너무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동안 그랬으니까 예, 2020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러신 거지. 네. 예전에 그렇지. 10년 전이나 아니면 네. 15년 전부터 주식하셨던 분들 네. 말은 손해 보면 안 팔고 이렇게 쭉 네. 해서 뭐 더 매수하신다고 하는데 쉬운 일 아닙니다. 네. 한국 증시는 장기 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사이클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특성은 첫 번째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이 사이클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에 경기 그대로 민감주죠. 네. 반영됩니다. 네. 이거 한번 놓치게 되면은 5년, 10년은 그냥 가버립니다. 거기서 내 자산을 그냥 방치하고 또 가장 안 좋은 게 제 생각에는 네. 스트레스입니다. 마이너스 난 계좌 보고 있으면은 건강이 안 좋아져. 그게 안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를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네. 거기다 마이너스 10%란 거 보고 있으면은 내가 아유 이번에도 또 그러네 라는 스트레스 받죠. 생각이 가장 크고요. 네. 또 하나 종목을 삐끗해서 잘못 골랐다. 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전력 네. 10년 장기 투자했습니다. 지금 얼마가 돼 있을까요? 현대중공. 네.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사이클을 타는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 쪽이죠. 네. 또 뭐 OCI 이런 거 보세요. 10년 투자하고 있으면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 7, 80%대인데 네. 여기서 반등할 걸 기다리면서 다음을 전략을 짠다. 저는 이런 건 반대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마이너스 30%인데 지금 팔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시장의 사이클에 맞는 종목들을 하는 게 더 좋죠. 오히려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특성이 또 거기다가 나오는 게 또 저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증시가 주주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호의적입니까? 아까 배당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배당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1.7%입니다. 이게 근데 미국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한국 증시 말고 미국 증시에 가서 하시면 딱 맞습니다만 네. 한국 증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시장이 포모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쭉 가다가 옆집에 김 부장님도 돈 벌고 박 대리도 돈 벌었는데 나도 돈 내서 매수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가요. 주식 시장에 들어온 분들 많아요. 거기가- 가상 자산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서 고점을 만든 경우가 상당히 네.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또 다들 이제 그럼 약간 자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보통 보면은 다 고를 외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항상 거기서 이제 나는 과열 쪽에서 나는 항상 거기 물려 있어요. 좀 보통 보면은 그러다가 나오는 다음 사이클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흐름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이고요. 시장 방향보다 이게 지금 성장하는 산업과 같이 움직여서 적어도 지금 사이클들을 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명쾌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고 박민수 작가님은 아까 ETF하고 배당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부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까 이 433 전법에서 예. 그 40%를
이 지금 화끈한 네. 종목들을 저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네.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네. 부분은 사이클 산업들은 짧게 가져가는 거고요. 성장주는 한 긴 호흡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네. 전기차 산업이 될 텐데요. 그런 산업들은 이렇게 시장이 출렁출렁할 때마다 네. 저점 매수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네. 그런 투자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당주하고 ETF는 사실 플랜 B가 제일 잘 들어맞는 네.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당 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당 성장률이라고 하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건데요. 네. 저는 배당주를 시가 배당률, 배당 성장률 8% 정도에 사서 네. 한 6% 정도에 파는 투자 전략을 주로 추구를 합니다. 네. 연초가 사실 고배당주들의 주가 저점 기회거든요. 연말까지 찬바람 불 때까지 네. 한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요. 네. 시가 배당률 한 8% 이상인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8% 이자 받는다 생각하시면 쉽겠죠. 네. 그런 종목들이 한 6%까지 내리면 주가는 한 30%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더 빠지면 이 시가 배당률은 더 올라갑니다.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인 배당률이 10%까지 빠지면 네. 올라가면 더 좋은 거잖아요. 10% 네, 배당을 받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플랜 B 입장에서 굉장히 잘 들어맞는 섹터가 배당주이고요. ETF 같은 경우는 10종목 이상을 포함한 펀드이잖아요. 그리고 네. 주기적으로 종목 교체를 하면서 우량화된 애들만 남겨놓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육전법, 우리가 ETF나 고배당주는 특히 고배당주는 실적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네. 하면 플랜 B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악화됐을 때 네. 한번 주의 깊게 주목할 섹터다. 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배당주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KTNG 같은 것도 있고 근데 KTNG는 성장이 좀 너무 적으니까 네, 또 성장이 아닙니다. SK텔레콤도 있잖아요. KTNG가 요즘 바뀐 게 네. 전자담배라고. 그 본인이 담배를 피니까 지금 아니, 얘기를 담배 피는 사람이 정확히 알 수 있죠. 네. 네. 이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담배의 성장성은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아이코스라고 네. 일본 쪽에 필립 모리스가 우리 들어왔는데 아들도 한 5개 바꾼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근데 이게 지금 점유율이 처음에는 네. 압도적이었습니다만 네. 지금 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해외 강화 마케팅 강화 전략을 쓰다 보니까 KTNG가 변할 가능성은 높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KTNG 릴에 들어가는 거기 들어가는 부품사를 사는 게 더 맞죠. 저는 그 생각이 더 들고 있습니다. 그게 고배당주다. 고배당주도 아니고 갑자기 아. KTNG에 대해서 저성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성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KTNG도. 고배당주는 어떤 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기 배당하는 네. 이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하고, 네. 그다음에 뭐 S오일 같은 경우 네. 분기 배당하고, 지금 이제 뭐 네. 기업들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게 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SK하이닉스를 저는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 네. 처음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속내를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네. 주주환원 정책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배당의 네. 배당 성향의 증가.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잘 용어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배당 금액의 증가가 아니라 배당 성향. 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으면 이 중에서 몇 프로를 배당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 금액은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변동되니까. 네. 근데 배당 성향을 꾸준히 가져가는 기업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을 나는 30% 가져가겠다. 아. 그러면 물론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액도 커지고 이익이 줄어들면 배당액이 줄어들겠습니다만 배당 성향을 30% 간다라면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죠. 네. 이 회사는 올해도 배당 30% 주겠거니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로 바로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배당주 얘기하면요. 미국 주식이 배당 많이 주던데요. 배당 많이 줘요, 미국.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네. 우리보다 그 주식회사의 경력도 높고요. 또 네. 주주에 대한 어떤 환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좀 선진국 입장이라서 먼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점점 늘려가지 않을까. 스튜어드십 코드도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가 되는 국민연금이 계속 고배당을 앞으로 네. 요구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신주라든지 네. 그리고 금융 섹터 그리고 리츠 네. 또 인프라 펀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고배당주로 많이 네. 언급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찬바람 불 때 우리가 고배당주 어떤 네. 수익을 기대한다면 지금같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고배당주를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우선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주들이 이 주식 종목 수가 적다 보니까 이 경기나 어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 우선주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의 그 배당주 ETF에 하나 투자한 게 있는데요. 네. 오늘도 배당이 나왔어요. 그럴 겁니다. 달러로. 네.
이거 기분 좋던데. 근데 그게 뭐 분기로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시도 매월 때도 없이 주던데. 수시로 주죠. 네네. 네. 그런 종목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로 한국 주식을 좀 반가이. 그러니까 미국이 슬프네요. 이제 배당 주는 시점들이 기업마다 다 다르다 아. 보니까 그 ETF에 편입된 종목들의 배당 네.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주는 거고요. 어. 우리나라 ETF도 원래 한 5번 정도 배당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분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배금을 한 5번 정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배당이라고 써 있는 ETF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배당이나 아니면 금융권 이런 ETF들 부동산 인프라라든지 네. 이런 ETF들이 일반적으로 고배당 ETF니까 고배당주나 고배당 ETF에 관심이 네. 있다고 하면 그런 섹터나 ETF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배당주를 눈여겨봐라 하시면 만약에 배당이 뭐 한 6%가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그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고 플러스 오히려- 마이너스 해서 보면 되겠네요. 오히려 이제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가니까요. 네, 네,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가가 빠지는 게 더 좋죠. 네. 추가 매수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고배당주들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기 때문에 네. 우리 433 전략에서 음. 중요한 섹터가 배당주이고요. 저는 초보 투자자라면 배당주를 한 50% 정도 담가라 이런 네. 말씀을 많이 드려요. 배당주나 ETF를 한 50% 정도 담궈 놓으면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플랜 B의 어떤 전략. 물론 성장주처럼 크게 뭐 대박이 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한 50% 정도는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어떤 정서상 네. 그리고 심리상으로 조바심을 느끼지 않으면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나머지 50%를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50% 정도는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바벨 전략이죠. 좀 위험한 것과 덜 위험한 걸 동시에 좀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TF는 어떤 섹터를 담아내는 ETF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장에서. 일단 ETF는 저는 세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배당 섹터도 좀 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 산업, 그러니까 기노브로 가져가되 플랜 B가 가능한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우리 반도체 중에 비메모리 섹터. 네.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이 기노브를 한 1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국의 대표 지수들. 네. 그중에 저는 나스닥 100 ETF를 좀 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10년 동안 나스닥의 어떤 주가 지수 상승세가 한 9배 정도. 글로벌 대표 지수를 봤을 때 이만한 괄목한 성장을 가져오는 섹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노브로 좀 바라본다고 하면 플랜 B 입장에서 특히 나스닥 100 ETF들도 좀 주목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ETF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예.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 네. 예. 그래야 또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아 그렇죠. 예. 주주 가치에 네. 관련돼서 배당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배당보다 더 시세에 강하게 관여할 수 있는 쪽이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 앤 소각. 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많이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 뭐 빅테크 기업들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자사주 매입합니다. 그걸 가지고 소각시켜 버립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의 쉽게 말씀드리면 품귀주가 되는 거죠. 네. 그런 현상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거기다 배당도 같이 꾸준히 주고 그러면 이것만큼 주주 가치를 잘 마련하는 회사가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주주들이 억울하니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탁 까놓고 얘기하면 네. 삼성전자가 그 주주하는 정책이라 배당을 특별 배당을 한 게 언제부터죠? 돌아가신 상속세. 네. 그분 이번 딱 하시니까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주주들이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용어를 네. 쓰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것들도 있죠. 지금 이번에 막말 현대모비스도 네. 뭐 그러한 부분들을 뭐 그 대놓고 믿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분을 낮춘 게 대주주 해가지고 이제 지분 2층 향연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의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것들이 진짜로 주주를 위한 것이냐, 대주주를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ETF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에 대한 얘기인데 물론 ETF는 저는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ETF를 보시는 시각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야, 뭐 아니면 도지. 네. 1년에 더블은 먹어야지. 세게 벌어야지. 네, 그런 분들은 ETF가 별로 재미없죠. 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은 초반에는 하세요. 네.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나았으면.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야, 여기 들어왔는데 2배. 네. 그러신 분들은 ETF가 이제 성에 안 차실 수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본질 가치로 들어가서 보면 네. 정말 내 자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용납 못 하시는 분들은 네. 과도한 욕심보다는 ETF 투자가 맞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분들의 자금의 성격과 성향 요거와 맞춰서 본다라면 ETF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 작가님이 또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와주셨으니까 지금 뭐 다들 힘들어하는 이런 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사투리로 단디 마음 잡아라. 단디해라. 네, 단디해라 그러잖아요. 단디해라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 고가에 사서 저가에 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못 견디고 이렇게 예. 떠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칼을 뺐으면 네. 무라도 한번 베야 되지 않습니까? 예. 주식 투자를 했으면 끝까지 한번 수익을 내야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를 항상 Y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왜 사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고 나를 설득해보고 남을 설득해봐라.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를 설득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네. 와이프가 설득되면 사는 그런 습관도 예전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 그런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단디 마음 잡고 예. 이사육전법으로 끝까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년 호랑이의 기운으로 우리 장이 좀 기세 좋게 갔으면 좋겠는데 다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길 기대하면서 오늘 경주마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를 내일은 겁니다. 저희가 방송이 없으니까 예. 월요일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